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입니다. 약물 이상 반응 원내 세미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소화기내과의 전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약에 의한 간 손상, 흔히 독성 간염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약인성 간 손상에 대해서 20분 정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에 의한 간 손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물의 대사 과정을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약을 먹게 되면은 이제 주사제가 아닌 경우, 이제 먹는 약인 경우에는 장에서 흡수가 되겠죠. 장에서 이제 흡수가 된 다음에 그게 피를 통해서 간 문맥이라고 하는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으로 일단 들어오면 모든 약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약들, 굉장히 많은 약들은 간에서 한번 대사를 이루게 됩니다. 물론 간에서 대사가 없이 바로 쓰여지는 약도 있지만 상당 부분의 약은 간에서 한번 대사를 거친 다음에 그것이 우리 몸에 필요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 중에서 1상이나 2상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들어온 약이 간에서 한번 대사를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간에서 한번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약들이 조금 더 물에 더 잘 녹고 친수성이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야 물에 더 잘 녹아야 온몸 구석구석 잘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친수성을 조금 더 높아지게 하는 쪽으로 대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1상, 2상 이렇게 페이스 1, 2 리액션이 있는데요. 요것도 약마다 좀 틀려서 어떤 약은 일상 반응이 있고 그 다음 이상이 다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일상이 없이 이상만 있고 약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하지만 많은 약들 일상과 이상을 거치게 됩니다. 일상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약이 들어오게 되면 간에서 산화가 될 수도 있고 환원이 될 수도 있고 가수분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산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시데이션, 산화가 돼서 결국은 조금 더 수용성이 증가돼서 그 약이 그 피에 잘 녹아서 또는 담즙에 잘 녹아서 온 몸의 구석구석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런 산화 작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의 간세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세포에 약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첫 번째 페이스 1이라고 해서 산화작용을 있거나 환원작용을 통해서 조금 더 친수성이 되게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산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요. 산화가 되는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이토크롬 P450이라고 하는 엔자임에 의해서 산화 반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토크롬 P450이라고 하는 거는 또 엔자임 여러 가지 아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형이 있어서 1번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해서 쭉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이토크롬이 존재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의 사이토크롬 P 1번부터 7번까지는 각각을 주로 담당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이제 많은 경우에 술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술을 먹게 되면은 술도 일종의 약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게 되면은 사이토크롬 2E1이라고 하는 이런 엔자임이 나와서 에탄올을 죄송합니다. 예. 사이토크롬 P2E1이라고 하는 엔자임이 나와서 에탄올을 분해하게 되고요. 코데인이라고 하는 약을 먹게 되면은 사이토크롬 2D6라고 하는 게 되고 오메프라졸이라고 하는 PPI제를 먹게 되면 사이토크롬 2C라고 하는 게 나와서 이 약물을 대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술 먹은 다음에 약을 먹으면 더 안 좋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술을 많이 먹게 되면은 사이토크롬 2E1이라고 하는 엔자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이토크롬 P2E1이 다 고갈이 된 상태에서 같은 계열의 약을 먹게 된다거나
또는 에탄올에 의해서 사이토크롬 2E1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된 상태에서 요와 비슷한 약을 먹게 되면은 대사물이 너무 많이 생겨서 독성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저희가 에탄올, 술을 먹으면서 다른 약을 먹을 때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 이제 순환기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약 중에 하나가 PPI가 있습니다. PPI. 그래서 순환기 쪽에서 심장에 스텐트를 넣게 되면은 항혈소판제를 여러 개를 먹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항혈소판제와 이 오메프라졸, PPI가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같은 계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드럭 인터액션이라고 하죠. 약을 하나만 먹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약과 이 약을 같이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에탄올과 다른 약을 같이 먹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토크롬 P450 시스템은 약물 대사에 굉장히 중요하고 약물과 약물의 상호작용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 반응, 페이스 2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이 간세포 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산화작용이나 환원작용을 통해서 친수성을 높이게 되는 그런 작용이 있고 그게 대부분은 사이토크롬 P450이라고 하는 엔자임에 의해서 유도가 되는데요. 이상 반응은 뭔가 내인성 물질과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이제 수용성을 증가해서 우리 몸에 피에 잘 녹아서 곳곳으로 잘 돌아다니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반응 중에 하나고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 그루타티온 또는 메틸레이션, 아세틸레이션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있는 어떠한 여러 가지 물질과 바인딩을 해서 수용성을 증가하게 하는 반응을 이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상 반응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삼상 반응은 우리 간세포에서 이제 대사가 된 약물을 세포 밖으로, 간세포 밖으로 내보내는데 관여하는, 이제 펌프가 되고 대부분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간세포가 되겠고요. 간세포에서 약물이 아까 일상이나 이상 반응을 통해서 이제 대사가 되면 결국 나가야겠죠. 담즙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독성 간염 하면은 AST, ALT가 올라가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빌리루빈, 황달이 증가하거나 알카라인 포스파테이스가 증가하는 것도 독성 간염이 하나인데요. 어떤 약들은 대부분의 약은 피로 이런 간세포에서 이쪽으로 나와서 혈관을 타고 피를 통해서 전달이 되지만 일부 약물은 담도로 분비가 돼서 담도를 통해서 나가는 분비가 되는 약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은 이런 간세포에서 담즙으로 빠져나가는데 관여하는 이런 리셉터들이 있습니다. MDR이라든지 MRP2라든지 BSEP이라든지 ATP 카세트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ATP 카세트에 문제가 되면은 약물이 담도로 못 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황달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가장 대표적인 게 호르몬제입니다. 호르몬제. 특히 이제 코티코스테로이드 계통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제를 먹게 되면은 담도로 배설이 잘 안 돼서 황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간 손상의 분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타입 A와 타입 B가로 나눕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20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꼭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독성 간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기전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첫 번째는 예측할 수 없는 독성 간염이고요. 예측이 가능한 독성 간염이고 타입 B는 예측이 불가능한 독성 간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약에 의한 독성 간염 이야기하면은 약을 먹자마자 뭐 얼굴에 반점이 생기고 뭐 두드러기 같은 게 나고 간 수치가 올라가고 몸이 안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타입 A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게 되면은 그 약이 독성 작용 또는 이뮨 반응을 일으켜서 나빠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타입 B는 전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전혀 예측이 가능하지 않고 약물의 농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약을 농도하고 상관있고 재현성도 없습니다. 다시 주면은 또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타입 1의 가장 대표적인 약물은 아세토아미노펜, 흔히 우리가 타이레놀이라고 이야기하는 머리 아플 때 먹는 약이죠. 진통제 타이레놀. 이 타이레놀, 아세토아미노펜은 약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간 손상이 생기고, 약을 적게 먹으면은 간 손상이 잘 일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약을 주면은 다시 재현성이 되는 그런 게 타입 A입니다. 이에 비해서 타입 B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결핵약, 아이나입니다. 결핵약. 아마 많은 분들이 결핵약을 먹다가 간 수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결핵약을 먹고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예측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다가 중간에 올라가고요. 결핵약을 먹다가 간 수치가 올라가는 시기를 보면은 제일 많은 게 8주, 2달째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처음 먹고 한 달 정도, 1주, 2주에는 별 문제가 없다가 한 달 정도 지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8주째 제일 많이 올라가고, 더 재밌는 거는 아이나를 먹고 간 수치가 올라간 다음에 간 수치가 떨어지면은 다시 아이나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결핵약을. 그런 경우에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약이 타입 B에 해당되는 게 고지혈증 약이에요. 고지혈증 약 먹으면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끊으면 다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먹는다고 해서 꼭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에 의한 간 손상은 내가 지금까지 꾸준히 먹었다가 어느 순간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나타날 수가 있고, 조그만 약을 먹어도 많이 먹지 않아도 간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게 누구한테 잘 생기느냐? 아직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약간 비만한 경우,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에 아마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술을 많이 먹게 되거나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 우리가 그 독성 간염이 잘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알코올을 많이 먹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사이토크롬 P2E1이라고 하는 엔자임이 너무 많이 과량하게 다 사용이 돼서 소진이 되거나, 또는 그거 사이토크롬 P2E1이라는 엔자임이 인덕션이 돼서 특정 약물의 대사물을 너무 과다하게 만들어서 독성 간염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이가 많거나 하면은 역시 약물을 대사에 중요한 사이토크롬 P450의 액티비티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독성 간염이 잘 온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성 간염은 단지 약이 나빠서 나쁜 약을 먹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들, 뭐 술을 같이 많이 먹었다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거나, 또는 비슷한 계열의 약을 같이 먹어서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이 먹었던 약인데, 내가 2달 동안 아무 문제가 없이 먹었던 약이지만 언제든지 독성 간염이 그 상황에 따라서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외부적인 상황, 뭐 술을 많이 먹거나 다른 약을 먹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체중이 많이 감소되거나 영양 상태가 떨어지거나 나이가 고령이 되면서 예전에 없었던 독성 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제 독성 간염에 잘 생기느냐?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약이나 민간 보조요법에 의한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한약이나 이런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조금씩 이제 변화가 돼서 오히려 한약이나 민간요법보다는 병원에서 저희가 처방하는 약에 의해서 독성 간염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결핵약,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생제, 류마티스, 저희 병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류마티스와 관련된 약물들, 항생제, 그 다음에 진통소염제,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스테틴, 고지혈증약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생기고요. 생각보다 입원 환자인 경우에는 항생제에 의한 간 손상이 좀 많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임상 양상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뭐 약을 먹다가 간 수치가 AST, ALT가 올라가면은 약에 의해서 간이 나빠졌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이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ASALT 말고 빌리루빈이나 알카라인 포스파테이스가 올라가는 콜레스테틱 타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 가장 흔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르몬제가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코티코스테로이드나 여성 호르몬제 같은 경우를 먹게 되면은 간 수치 ASALT는 별로 올라가지 않은데 빌리루빈이나 알카라인 포스파테이스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타입으로도 독성 간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진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단을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시롤로직 마커, 그냥 피검사로 진단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결국 다른 질환을 배제하면서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테스트. 그러면 원인이 됐던 약을 다시 한번 투여해 보면은 확증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핵약이나 스테틴,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생긴 독성 간염인 경우에는 좋아진 다음에 다시 그 약을 투여한다고 해서 꼭 독성 간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성 간염은 정말 약이 나빠서 약에 순수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당시에 같이 먹었던 약물, 다른 약물, 그리고 그 당시에 환자의 컨디션, 그 당시에 환자가 같이 먹었던 술, 담배, 스트레스와 연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약을 다시 먹는다고 해서 100%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배제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배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룩함 스코어라고 하는 이런 스케일이 있어서 이런 것들 점수를 매겨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인터넷에 찾으면 독성 룩함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적용을 해서 점수를 계산을 해서 9점 이상이면은 저희가 독성 간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치료는 약을 끊는 게 되겠습니다. 하나 기억해 둘 거는 대부분의 약이 해독제가 거의 없는데요. 해독제라고 할 수 있는, 꼭 해독제는 아니지만은 어떤 특정한 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독제와 비슷하게 하는 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이레놀, 아세토아미노펜을 과량으로 많이 먹고 응급실에 오는 경우에는 N-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뮤테란이라고 하죠. 상품명으로는. 이런 약을 꼭 빨리 줘야 되고요. 저희 병원에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많이 쓰이는 약들 중에서 레프로나마이드에 의해서 독성 간염이 생긴 경우에는 그 콜레스테라민이라고 해서 이제 바일 에시드, 담즙을 이제 흡착하는 차코를 주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약물, 아세토아미노펜, 타이레놀에 의한 톡시시티, 독성 간염이나 아니면 레프로나마이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좀 많이 쓰이는 레프로나마이드에 의한 독성 간염이 있는 경우에는 콜레스테라민이라고 하는 안티도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